태평양 전쟁이 중반으로 접어든 1943년 6월 남태평양 솔로몬의 인근에서 시작된 연합군의 일본군에 대한 대반격 카트윌 작전 진행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루고 있는 전투는 솔로몬 제도 중부 뉴조지아 섬에서의 전투로 뉴조지아 섬 여러 곳에 상륙한 미군이 일본군 최대 근거지 문다로 진격해서 미군의 뉴조지아 상륙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이를 점령하고 뉴조지아 작전에서 중대한 분수령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아직 문다 북쪽과 더 북쪽의 콜롬방가라 섬을 계속 점령하고 있었고 미군은 이곳과 다른 섬들의 일본군을 전부 소탕해야만 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문다 점령 직후인 1943년 8월 초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는 1943년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솔로몬 제도에서의 전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부터 시작된 이 시리즈에서는 뉴조지아 전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뉴조지아 섬을 지키는 일본군을 남동지대라고 칭했고 이 부대의 지휘관이 남동지대장 사사키 미노루 소장이었는데 미군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문다를 향해 진격해 오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뉴조지아 섬 북부 바이로코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곳에도 따로 상륙한 미군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고 일본군은 충분치 않은 병력으로 두 전선에서 미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사키 소장은 한 군데로 수비 병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나 문다 남쪽에 위치한 렌도바 섬에는 미군이 이미 주둔해 있어서 만약 바이로코를 점령당한다면 남쪽의 일본군이 그대로 포위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로코 북서쪽의 콜롬방가라 섬은 아직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이어서 일본군 부대가 바이로코 쪽으로 퇴각한다면 적어도 미군에게 뒷길이 끊길 위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사키 소장이 문다를 포기하기로 한 이유입니다. 이때 일본군 남동지대 산하의 잔여 육군 병력은 대략 1,400여 명, 남동지대 산하 해군 육전대 병력이 약 2,600여 명, 그리고 일본 해군에서 공병대 역할을 하는 서령대 병력이 약 650여 명이었습니다. 여기에 콜롬방가라 수비 병력은 아마도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조지아 지역 전체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이 2만 5천 명이 훨씬 넘어서 일본군은 대규모 지원이 없이 뉴조지아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미군도 남태평양에만 집중할 수는 없어서 솔로몬 제도의 미군 병력이 대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매우 적었습니다. 이 지도는 당시 미군이 점령한 문다에서 뉴조지아 섬에 일본군을 소탕하기 위해 북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남쪽의 문다에서 북쪽의 바이로코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지역을 전부 나타내다 보니 좀 작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문다에서 북쪽으로 전진하는 작전을 클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일본군을 뉴조지아에서 청소한다는 표현입니다. 지난 회에서 이곳 지형상의 어려움을 언급했는데 비가 계속 내려서 부대가 진흙탕을 벗어날 수 없었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불도저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뉴조지아의 미군을 총지휘하는 제14군단장 오스카 그리스월드 소장은 이 소탕작전이 지형 때문에 이전의 결정적인 문다 전투만큼이나 힘들었고 또한 보급로 개척이 매우 어려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이 가지고 있던 이 지역 지도가 매우 부정확해서 고충을 더했습니다. 이 일본군 청소작전에 참가한 부대는 미국군 25사단의 27, 161연대였고 이 지도에는 27연대 병력이 8월 15일까지 전진한 지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보급로 개척에 난관이 지속되자 제25사단장으로서 27연대와 161연대를 지휘하던 콜린스 소장은 뉴조지아 정글에서 이 사진을 찍은 때와 비슷한 1943년 8월 중순에 불도저를 이용한 차량 통행로 개척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진은 25사단이 아닌 다른 부대의 8월 초 뉴조지아에서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무기와 탄약을 병사들이 직접 전방으로 날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리가 없었고 이후에는 항공기를 이용한 보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보다 앞선 문다 전투 종료 직후에 뉴조지아 전역의 향방을 결정지은 모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뉴조지아의 일본 육군 남동지대는 3개의 부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먼저 보병 제229연대 잔여병력 약 150명. 이 부대는 현재 중화기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병 제230년대 제3대대 약 250명. 이 부대는 소총 이외의 무기로
경기관총 2정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병 제23년대 제3대대 약 600여 명으로 당시 일본 기록에 이 부대의 중화기 숫자는 불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1943년 8월 6일 기준이며 앞서 언급한 1,400여 명과의 차이는 문다 방공대 병력 약 400여 명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문다로 이어지는 뉴조지아 전투에서 일본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병 제13년대가 콜롬방가라로 이동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일본 육군 최상급 단위는 제8방명군인데 동부 뉴기니 지역이 제18군 관할이고 솔로몬 제도가 제17군 관할입니다. 제8방명군 사령관 이마무라 히토시 중장은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뉴조지아 지역 병력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임시로 편성된 8개 대대 약 12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원부대를 야포, 기관총 등과 함께 뉴조지아 지역으로 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군은 이 수송작전을 해군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4척을 이용해 수행하기로 했고 병력 수송일은 1943년 8월 6일에서 7일로 넘어가는 밤으로 잡았습니다. 이 병력 수송 계획으로도 알 수 있듯이 문다 전투의 향방이 결정된 시점에도 일본군은 뉴조지아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943년 8월 6일 오전 0시 30분 수송부대의 기함인 경순양함 센다이 그리고 구축함 하게카제와 아라시, 카와카제와 시구레가 뉴조지아 지원 병력을 싣고 라바우를 떠났습니다. 이 중 2척이 요 근래 이 채널에서 등장했는데 하게카제는 항공모함 카가가 침몰할 때 옆에서 승조원을 구조했던 함이고 아라시는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를 아카기와 카가로 본의 아니게 인도한 함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악몽이었던 그때로부터 벌써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뉴조지아로 가는 지원부대의 지휘관은 미카미 키사부로 대위가 맡았습니다. 이때 일본군 병력 1200여 명은 1942년 12월에 소집된 예비병력으로 훈련 정도가 충분치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렇게 일본군은 과달카날 저녁 때부터 수도 없이 시도해온 구축함을 이용한 병력 수송을 다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8개 중대 중 제4중대와 제8중대는 부겐빌섬 남단 부인에 나머지 6개 중대 중 제1, 2, 3중대는 보병 제13년대 그리고 제5, 6, 7중대는 보병 제229연대에 배속될 예정이었습니다. (8월 6일) 오전 0시 30분에 라바우를 출발한 수송부대는 오전 9시 30분경 부겐빌 북방 북하섬 근해에서 경순양함 센다이가 수송부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겐빌 남쪽 부인으로 향했습니다. 센다이는 원래 8개 중대 중 2개 중대 병력과 물자들을 부겐빌 남부에 배치하게 됩니다. 구축함 4척과 나머지 6개 중대 약 940여 명의 병력은 계속 남하에서 콜롬방가라 섬을 향해 항진하게 됩니다. 부인 수송대와 따로 떨어진 콜롬방가라 수송대 해군 지휘관은 하게카제에 탑승한 당시 제4 구축대 사령 스기우라 카지우 대좌가 맡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예정대로 콜롬방가라를 향해 남하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미군이 일본군의 이 작전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달카날에 있던 미군 사령부는 이미 8월 5일에 일본군 작전을 간파하고 해군의 프레데릭 무스브러거 중령에게 이선단 요격을 명했습니다. 무스브러거 중령에게는 6척의 구축함이 주어졌는데 이 6척의 이름은 던랩, 크레이븐, 머리, 그리고 랭, 스테럿, 스택이었습니다. 무스브러거 중령 휘하 이 6척의 구축함은 태스크 그룹 31.2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태스크 그룹 31.2는 8월 6일 오후 12시 36분에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 항을 떠나 8월 6일 밤에 콜롬방가라 섬 서쪽 해역으로 올라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당시 이 6척의 구축함으로 이루어진 태스크 그룹에는 순양함이 기함으로 붙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미 해군 교리와 다른 것으로 구축함 6척이 자기들이 원하는 작전에 따라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를 한 태스크 그룹 31.2 승조원들의 사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미군 PT보트와 예인선 등도 주변 해역에서 태스크 그룹 31.2의 작전을 돕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작전을 총지휘하던 사람은 해군의 시어도어 윌킨슨 소장이었는데 윌킨슨 제독은 8월 5일 저녁에 무스브러거 중령을 만나 작전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군 함대가 아마도 구축함만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혹시 순양함 한 척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일본 함대의 예정 도착 시간은 8월 6일 자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무스부르거 중령은 또한 이 작전을 위해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휘하 구축함 6척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3척은 어뢰 전대로 3척은 함포 전대로 지정한 다음에 각 전대가 따로 움직인 후 먼저 어뢰 공격을 하고 그 결과를 본 다음에 함포 공격을 하게 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전체 함대 전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적을 공격하는 당시 미 해군의 교리와 달랐습니다. 이 작전에 따라 구축함 던랩, 크레이븐, 머리를 무스부러거가 지휘하고 나머지 랭, 스테럿, 스택은 로저 심슨 중령이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그룹 32.1의 출항날인 8월 6일이 되었습니다. 1943년 8월 6일 오전 9시 30분 무스부러거 중령과 심슨 중령 그리고 구축함 함장들은 기아민 구축함 던랩에 모여서 제시된 작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각 구축함 함장들은 자기 함으로 돌아가 장교들을 부른 후 작전 계획을 숙지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작전 준비는 다 완료되었고 미 구축함 6척은 일본 함대를 맞아 출항할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회에서 자세한 전투 상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